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마저 다치게 한 김래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김래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김 씨가 저지른 교제폭력의 잔인함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특히 김래아가 범행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판 클레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레어법은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TMF 사태를 초래한 큐텐그룹의 또 다른 자회사죠. 큐텐테크놀로지가 임금체불에 이어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마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4대 보험을 둘러싼 분쟁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CNN 보도 내용입니다. CNN이 서방의 정보 당국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실은 건데요. 내용은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 이들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우선 미국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표로는 어떤 확정된 건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병설을 뭐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었고 제기 정도였고, 그러다가 미국이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자 북한하고 러시아도 에둘러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었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러시아에 모인 걸 넘어서 우크라이나까지 침투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국정원이 보는 건 파병 규모 지금 3천여 명이고 점점 늘려서 연말까지 총 1,900여 명 러시아에 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병 사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의 경호 수위도 격상을 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입단속이 좀 내부 단속에 중요할 텐데, 일례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든가 병사들에게는 더 함구하도록 하고, 또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어디 파병 간다고 말 안 하고 훈련 가는 거다, 이렇게 거짓 설명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고요. 또 북한 주민과 군인들 사이에서는 왜 남의 나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강제로 차출될까 걱정된다, 이런 내부 동요도 감지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네, 이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북한이 이 전쟁에서 얻은 경험을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북한군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에게 이게 습득이 된다면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고 하고요. 두 나라가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조만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우려를 표했고요. 그러면서 그 북한군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우크라이나가 북한 부대를 타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건너간다면 이렇게 전제를 달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이 만여 명의 군인을 파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정치권 움직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낸 결의안에는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일단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자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이송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골자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대남 오물풍선 테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그 얼마 전에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또 파문이 일었잖아요. 네. 그 문자 메시지가 안보실장한테 국회의원이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 뭐 이런 내용이 담겨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이거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인데 이거를 정쟁화한다. 이걸 빌미로 선동하고 안보 위협 책임을 우리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식의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5개 분야의 주요 민생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네, 당정이 정한 5대 분야 입법 과제,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 이렇게 5개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있는데요. 기술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산업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선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또 그러면서도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을 추진하고 세액공제 특례 일모를 연장하는 K칩스법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서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하고 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입법 과제로 당정이 선정을 했습니다. 민생 분야 좀 보면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해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고요. 또 열악한 여건에 놓인 청년층 지원하기 위해서 위기청년 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별법 들어있고요.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지역 의료격차 해소법도 추진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렇게 당정이 논의한 법안 과제를 곧 있을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죠.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특례 조항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무상교육 해왔던 거 그런 거예요.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학급 운영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돈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특례 조항이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되면 무상교육이죠.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들 돈 내고 다니는 건가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이 보궐선거 때도 이게 화두였었어요. 그래서 어제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내용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3년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통과를 시킨 거고 국민의힘은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왜 반발을 한 거냐면 본인들이 다른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발의한 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내용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용은 지원 3년을 연장하는데 정부 분담 비율을 점점 돈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럼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끝나는데 자리 박차고 나가는 여당 의원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지적을 했던 거고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청의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하고 일몰 연장 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됐다고요. 네, 우리도 이 시간에 그 세수 펑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는 돈도 줄어들었고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다 각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건데 국가가 거둔 전체 세입 일정 비율을 이제 시도교육청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세수 펑크로 인한 여파가 지금 당장 곧바로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어제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돈 줄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성 복지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겠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교육부가 파악했다는 현금성 복지라는 게 8천억 원 수준이고 여기서 좀 구조조정 가능한 항목은 들여다보고 잘라낸다. 라고 이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도교육청 감사를 해서 지출 비율 높은 상위 8개 교육청 추려서 여기는 그럼 교부금 잘라낸다. 제재를 부과한다.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 상황은 사실 이미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좀 재정 때문에 이제 세금이 일단 적게 거쳤고 내년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만료가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담배 소비세분에서 이런 교육비로도 또 그 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만료가 되면은 여기서 1조 6천억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또 추가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학교 근처 부동산들에서 이제 내던 기금도 폐지가 되고 여기서도 또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원래 이게 기금이라는 게 세수가 좋을 때는 이 교육청도 그렇게 했어요. 지방시도교육청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을 해놨어요. 좀 사정이 좋을 때는 돈을 모아놓고 사정 어려울 때라든가 그럴 때 쓰고 혹은 또 앞으로 또 꾸려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뭐 저출생에 대비하고 뭐 늘봄 교육도 한다고 했으니까 뭐 선생님도 더 써야 되고 지방 소멸하는 데 있어서 지방 학교 더 좋게 만들고 복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칼을 댈 수 있다는 이렇게 연동되는 구조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수 펑크의 여파를 이런 식으로 받는 거는 좀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교육부 역시도 아무래도 교부금 줄이거나 이렇게 교육청에 모든 걸 떠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3년 정도 좀 일몰, 만료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동안 정부 아시다시피 동맹 휴학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복귀 전제를 해야 휴학 승인 이제 뭐 다 검사해봐서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교육계하고 의료계에서 이거 조건 없이 휴학 승인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고 또 의대 교수 단체가 이거 휴학 승인하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교육부가 이걸 요구를 수용을 해서 완전히 입장을 180도 바꾸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지금 사실 2학기 남은 수업 이런 식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대규모로 유급하고 제적되는 부분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게 있었겠지만 정부로서 여야의정협의체의 의대교수단체 이제 참가하게끔 하려던 게 유인이 더 컸던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의대생들의 휴학의 길을 터주게 된 건데 뭐 다만 대통령실은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받아준다는 거지 이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다 이제 암묵적으로 알고는 있죠. 이게 동맹 휴학의 성격이라는 것은 또 지금 그래서 이로써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일단 의대생들 모임인 의대협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여태껏 맡고 있던 건 교육부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고 그 외에 변한 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의대생들 좀 반응 보면 1년 가까이 끌다가 이제 와서 승인한다고 그걸 환영한다고 하는 게 코미디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원래 두 사람이 28일에 만나기로 했었고 뭐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주호 부총리가 국회의장 집무실 앞까지 갔었대요. 근데 취재 시신을 보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이주호 부총리 기다렸는데 결국에 들어오지 않아서 접견이 불발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앞에까지 와서 이제 간 거고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기다리다가 좀 황당한 상황이 된 건데 이번 접견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점을 이유로 접견을 취소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의장실 쪽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그렇다고 이거 비공개 요청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관례적으로 이거 원래 접견할 때는 언론에 공개하는 게 기본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비공개 요청이 없었고 그래서 나갔던 건데 황당하다는 거죠. 근데 뭐 일각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이주호 부총리가 이번 의정 갈등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뭐 의대생들이나 의료계로부터 지탄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취재진을 그런 반응을 보인 것도 있다라는 뭐 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 국회를 무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행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일단 대통령 자체가 22대 국회 출범하고 우원식 의장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개원식에도 불참을 했었잖아요. 국회 네. 개원식에도. 이게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어서 굉장히 그때도 말이 많았었는데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예산안 시정 연설에도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그 예산 꾸리는 거라서 되게 국회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늘 그런 시정연설 2013년 이후에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관례로 이어졌던 건데 이걸 안 한다는 것도 조금 굉장히 튀는 일인 거고 정부가 지금 뭐 벼르고 강조하는 연금 개혁부터 해서 국회하고 협조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10년 넘게 이어지는 관례를 깬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통령이 불통을 키워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었고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좀 발표 내용들을 좀 보면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 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당정의 시너지를 높여서 상생을 해야 그리고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을 고려한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용이라고 좀 애둘러 얘기했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고요. 그런데 실상 이제 100일을 돌이켜보면 당대표 100일 있었고 그 전에 비대위원장까지 했었는데 어떤 걸 보여줬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특별감찰관을 대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당대회 때 약속했던 그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뭐 잊혀졌었어요. 감감무소식이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거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셨는가 당정 갈등 때문에 바쁘셔서 이게 잊으셨나 했더니 오늘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입장 바뀐 거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후 요 내용 좀 더 봐야겠고요.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야당과의 경쟁도 있고 협치도 있고 당정 갈등 문제도 있고 해결할 게 많지만 결국에는 좀 자신이 약속했던 말 그리고 캐릭터상으로도 좀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청주 분기점 4차로는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주 나들목에서 청주 분기점까지 7km가량 정체고요. 칠곡휴게소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쪽은 금천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8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 시내 상황은 내부순환도로 램프 성산 방향입니다. 홍제램프 사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밀리고요. 우회가 필요한 구간도 있는데요. 경인로 서울교에서 영등포역 구간에 위치한 영등포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고가차도 양방면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신길역에서 영등포 로터리를 경유하는 영등포역 직진 방향과 신길 지하차
자동차도 좌회전 방향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경인로와 영등포로, 신길로 등이 평소보다 매우 혼잡한데요. 2배 이상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내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어요.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시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 25일 날 화성에서 벌어졌고요. 본인이 사귀던 전 연인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부분인데 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서 무기징역, 살인과 살인미수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는데 뭐 여러 가지면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범행 전에 뭐 술을 먹고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였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은 피해자들이 먼저 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판사조차도 사실은 많이 그 화를 냈던 네. 사건입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1심 판결에 따르면 김내아는 여자친구에게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이런 경향이 많죠. 광적 집착이란 표현이 네. 맞습니다. 아주 글쎄요. 이건 그렇다고 해서 미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대단히 집착이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내아가 표현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내 것 아니면 죽어야 해가 정확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사실은 사귄 게 아닌데 사귀었던 여자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여자 어떤 형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만 네. 대상화만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얼굴을 약간 기억하지 못하면은 교제폭력의 중증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내아 경우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제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만 바뀔 뿐 계속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더 악화되죠. 계단형으로 악화되다가 네. 쭉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폭력성이 낮았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보통 이런 경우는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의 어떤 연인이란 뭐 사귀었던 여자들한테는 그 이성들한테는 폭력을 행사하지만 죽음까지 가지 않지만 다음 단계에 다른 어떤 사람을 사귄 형태로 갈 때는 더 높은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건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우 위험한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런 연구가 좀 부족하고 실제로 이 교제폭력 범죄는 2018년도에 12,000건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0건까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 나온 것처럼 재범률은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벌금형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하죠. 2755님이 딸이 있는 부모라서 이런 뉴스를 들으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무섭네요. 4222님도 교제폭력 세상이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엄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 클레어법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 클레어법이 뭔가요? 영국의 교제폭력 피해자의 이름입니다. 이 클레어란 분도 역시 김내아의 피해자처럼 이렇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가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이것은 가정폭력 전과 공개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잠재적인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사법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폭력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전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권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영국이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은 네. 교제 폭력이나 이런 가정 폭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클레어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저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딸 가진 부모가 누구를 사귀는지 어떻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위험하다고 보면. 근데 네. 어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경찰 기록에는 분명히 김내아처럼 이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보면은 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 침해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어쨌든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것만으로. 예방과 재범 네.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룹 FT 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에 이어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아,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유명인이 저도 이 슈도를 저도 애청자인데 네, KBS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럼 이중 얼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형태인데 아시다시피 유리 씨와 최민환 씨는 2018년도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혼을 했고요.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혼 1년 전쯤에 이런 얘기가 유리 씨한테 나오게 된 거죠. 상당히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형태의 안 좋은 주사라든가 술 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녹취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가 돼서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졌고 굉장히 국민신문고에도 올려져서 이 강남경찰서에서 일종의 내사 단계까지 가고 아마 강제추행 혐의는 고발까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범죄의 특성상 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녹취거든요. 근데 그 녹취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굳이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특정 성매매 업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의 얘기가 그대로 쭉 연결이 됩니다. 서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만 보면은 분명히 의심이 가지만은 문제는 이게 기수의 이론이 완결이 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본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도는 했는데 성매매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업소에서 영수증 CCTV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업소가 그게 있을 리가 없는 거고 네. 그럼 거기까지 사실은 지금 오래된 건데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증 자체도 없겠죠. 현금으로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법조인들도 저도 포함해 갖고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정황은 의심되지만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강제추행은 어떤가요? 강제추행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아마 부부 사이 유리 씨한테 한 행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재판까지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벌되기가 사실은 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연예계에서는 이런 성매매 의혹이 참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부 연예인들의 성인식과 도덕 불감증이 좀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특히 이 사건 같은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아이돌 출신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어린 나이부터 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제 학교 교육은 조금 긴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다른 형태가 없을 때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자기들만의 도덕이 아시다시피 FT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조금 그런 구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연습생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어떤 것이 그런 거 없이 성공만원에 달릴 때 20대 30대 넘어갈 때 그게 좌절됐을 경우 일탈하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연예계에서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개그맨 이진호 씨. 차용 사기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도박을 할 돈이라고 했는데 네. 빌릴 때는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이건 분명히 말하자면 용도에 대한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얘기된 거 보니까 지금 돈 갚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숨긴 채 채권제대 빌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네. 분명한 경우는 이 이진호 씨가 빌린 돈의 액수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 어떤 빌린 방법이 좀 악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모친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도박을 하는 건 너무 중증으로 나간 거죠. 무려 아시다시피 이게 23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법 도박에 사용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 불법이고 무효죠. 그 본인은 그 빌려준 사람은 못 받을 생각을 하는 거죠. 도박하는데 도박 자금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부도덕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나는 모르고 빌려줬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겠죠. 누가 내가 도박했는데 빌렸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에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의 액수에 좀 초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급한 건 사실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적발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요. 상당히 큰 조직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연예인들을 좀 미끼로 삼아서 낚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한 연예인을 이용해서 다른 연예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사실 경찰과 검찰에서도 사실은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다 외국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감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 무인 점포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범죄도 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성년자, 노년층의 소액 절도가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인 점포 CCTV 보면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처벌받아도 사실은 너무 얕고 거의 뭐 그냥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네. 미성년자 비율이 한 15%, 노년층 비율도 한 뭐 20-30% 정도 되지만 이 전체에서 소액 절도는 사실 수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경찰도 참 힘듭니다. 이게 무인 점포가 늘면서 더 급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 점포를 만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그걸 하나의 경찰이 이걸 담당하는 사건이 늘어나니까 각각을 하기가 그러려면 CCTV를 다 봐야 되고 동선 다 추적해야 되거든요. 뭐 변명 같지만 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절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처벌 자체가 그냥 집행유예가 제일 많고요.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은 전과가 4, 5, 6, 7, 8 쭉 올라갑니다. 계속 그냥 늘 하고 집행유예 받고 또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걸 근데 법관이나 검사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건만 처리하는 거지 앞에 뭐가 있는지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라든가 범죄 예방 당국에서 이런 분들을 뭔가 좀 하고 복지단체에서 좀 하는 이런 토탈 케어가 필요한데 경찰의 입장에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해봤자 처벌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생계가 어려워서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그것까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어디까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물론 이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사 이전에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디까지를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치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어떤 절도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최소한의 의식주 부분에 대한 거는 보장을 해주되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처벌은 엄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세 개 같이 들어가야지. 지금은 뭐냐면 처벌 안 하고 반복하고 그냥 놔두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보험이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보험은 누구 돈으로 가죠? 일반 국민들 돈으로 가고 보험이 취약해지면 또 일반 재정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는 거죠. 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세무정 담당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이 주 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들다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김치가 맛이 들었다 라고 하면 김치를 담그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알맞게 익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여름이 되자 복숭아가 맛이 알맞게 들었다와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맛이 들다라는 표현은 단어 뜻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말 관용구에도 맛이 들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관용구라는 건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입니다. 예를 들어 발이 넓다란 관용구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이지 발의 크기나 폭을 뜻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죠. 관용구로 쓰이는 맛이 들다는 좋아지거나 즐거워지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요즘 바둑에 맛이 들었다 라고 하면 바둑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김치가 맛이 들었다 라는 예문의 경우는 단어의 뜻 그대로 사용한 것이지 관용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진 곳이 많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기온도 크게 올라서 낮 동안은 공기가 온화하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과 대전 21도, 대구와 광주, 제주 22도, 부산 24도 등으로 1도에서 3도 정도 어제보다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하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오면서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겠고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도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단풍놀이 즐기기에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 해안은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은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은 관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62.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34.4%로 미혼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 10%보다 훨씬 높은 17.8%에서 최고 4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 경남 양산 지하철역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난데없는 멧돼지의 등장에 양산 호포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8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역 안으로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리다가 역무실 유리문을 산산조각 내기도 했고요.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팔을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멧돼지가 계단을 타고 승강장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 아찔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권총을 꺼내들고 실탄까지 쐈지만 굴하지 않고 공격하려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결국 엽사까지 나서서 이 멧돼지를 사살했는데 몸 길이는 1.5m, 몸무게는 무려 100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난리통의 역사는 1시간가량 출입이 통제됐고 열차들도 멈춰서지 못한 채 그대로 통과해 지나갔다고 하네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고 무슨 이유로 이 멧돼지가 나타났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가을철이면 멧돼지의 먹이 섭취가 늘어나 도심에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멧돼지를 보면 놀라게 하지 말고 조용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시청자가 건 판돈으로 대신 게임에 참여하는 이른바 대리도박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네, 화면을 보면 마치 직접 도박장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 만큼 생생한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입장하자 카지노 딜러가 카드를 섞기 시작하고 딜러 건너편에 앉아있던 스트리머가 손을 뻗어 카드를 받아들고는 이내 게임이 시작됩니다. 화면에는 올인을 외치는 채팅이 쉴 새 없이 오르내리기도 하고요. 스트리머가 게임을 마치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참가자가 내건 판돈 액수가 채팅창 위에 표시됩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바카라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최근 유튜브에서 이렇게 스트리머가 시청자가 건 판돈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대리 도박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개를 친다고 하는데 한 방송에만 700명에 가까운 시청자들이 몰리는가 하면 스트리머가 호응을 유도하자 재밌어 보인다, 참여해보고 싶다 같은 반응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시청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직접 불법 도박을 검색하거나 찾아보지 않아도 예고 없이 노출돼 자칫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도박의 길에 빠지게 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방심위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정 요구 조치를 내린 불법 도박 정보만 5만 3천 건이 넘는
했는데 지난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와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방심의 심의를 요청한 불법 도박 콘텐츠 건수도 3년 전 17,000여 건에서 지난해 37,000여 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방심위 심의 절차 특성상 불법 콘텐츠를 즉각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박 같은 불법 콘텐츠의 경우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대면 회의를 거치는 탓에 차단 조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예로 디지털 성범죄가 전자문서로 심의를 진행해 시정조치 처리까지 평균 하루 정도 소요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불법 콘텐츠 제작업자들은 수시로 URL 주소를 바꿔치기 하면서 단속망을 피해나가 뿌리 뽑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콘텐츠의 시대다 하면서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 요즘이긴 한데 사실 이런 불법 콘텐츠를 근절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하지 않는 거겠죠.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용자들도 순간의 호기심은 잠시 넣어두고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주면 이런 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다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하이브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하이브 산하 위버스 매거진 편집장이 내부용으로 작성한 건데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기획사 소속 아이돌 가수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르르 데뷔시켜놔서 놀랍게도 아무도 안 예쁨, 다른 멤버들은 놀랄 만큼 못생겼다 같은 노골적인 외모 평가가 담겼는데 이마저도 2,000장에 달하는 페이지 중 극히 일부만 공개된 거라고 하네요. 특히 아이돌 준비생이면 미성년자들일 텐데 마치 상품 품평하듯 써놓은 글에 파장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회사 측의 입장은 더욱 각원이었는데요. 김태호 하이브 최고 운영 책임자는 팬과 업계가 K-팝 전반에 대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문건 중 하나였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글을 모으고 종합한 내용으로 하이브의 의견이나 공식적 판단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제보자 색출을 예고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들불처럼 번진 논란에 K-팝 팬들 사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고 문건에 거론된 아이돌들의 소속사도 SNS 등을 통해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심지어 하이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하이브 산하 레이블 플레디스에 소속된 그룹 세븐틴의 멤버 승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템이 아니다. 마음대로 쓰고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닷새 만에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고개를 숙였는데요. 해당 문서는 업계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사후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K-팝 아티스트를 향한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이 그대로 담긴 점, 또 작성자 개인의 견해와 평가가 덧붙여진 점, 그리고 그 내용이 문서로 남게 된 점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를 공유받은 리더십의 문제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CEO로서 해당 모니터링 문서 작성을 즉시 중단시켰다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최근 대표직 복귀 등을 놓고 하이브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미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했어요.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하이브 소식들인데요. 네. 어젯밤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얼마 전 미행을 당했다. 택시기사가 알려줘 알았는데 기사가 경로를 일부러 이상하게 막히는 길로 틀었는데 자기를 따라오더라. 집 앞에서부터 딱 붙어 따라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렸는데 뒷차에서 따라 내리더라. 눈치를 보길래 결국 쫓아갔더니 미친 사람처럼 전화하면서 가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사진도 찍고 차 번호도 알아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 잡았다고 했는데 자신이 살해 협박도 받았다며 죽을 운명은 아닌 것 같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제기한 대표 재선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례가 없어 승소 확률은 10에서 20% 정도로 봤다며 이렇게라도 한번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했다. 내 결백함도 드러낼 수 있고 라면서 하이브와의 대립에 관해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요즘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구성된 각종 숏폼이 MZ세대 일상에 스며들면서
드라마도 짧게, 노래도 짧게, 다 짧게 끝나는 문화가 인기라면서요. 네, 가뜩이나 모든 빨리빨리로 정평이 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쇼폼 플랫폼 때문에 더욱더 가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저만 해도 영화 한 편을 제대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언젠가 싶거든요. 네. 영화는 물론이고 16부작 드라마부터 웹툰까지 요즘 웬만한 건 다 줄이는 게 대세인데 컵라면 3분 기다리기도 힘든 저 같은 사람에게는 딱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1인당 쇼폼 월평균 사용시간이 무려 46시간 29분으로 넷플릭스 같은 다른 OTT 플랫폼의 월평균 사용시간보다 5배나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네. 보통 1분 남짓한 영상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쇼폼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무엇이든 짧게 요약하는 쇼폼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MZ들의 생활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숏폼에서 쇼핑몰 링크를 타고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쇼핑 시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틱톡에선 틱톡 made me buy this, 그러니까 틱톡 보고 샀다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30억 회를 넘길 정도고요. 제품 영상 끝에 구매처는 본문에라는 문구를 넣어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돈 65억 원 수준이었던 틱톡 기반 글로벌 소비 시장은 매년 몸집을 불려오면서 지난해 무려 5조 3천억 원으로 800배 넘게 성장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짧은 영상에만 매몰돼 도파민 중독, 과소비 같은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지만 순간의 자극에 익숙해져 장시간 집중력은 되려 떨어졌다며 자극적인 콘텐츠만 계속해서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요즘 여의도만 봐도 출퇴근 옷차림이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옷차림이 좀 편해지면서 울상인 곳이 있다고요. 네, 요즘은 예전만큼 정장을 갖춰 입지도 않고 양복 차림에도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다 보니까 구둣방 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을지로 입구역 앞에서 15년간 인근 직장인들의 구두를 고쳐왔다는 한 구둣방 주인은 최근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구두 광을 내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나 수선을 맡기려는 대기업 직원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인데 달라진 직장인들 옷차림에 결국 가게 문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던 구두 수선대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올해 7월 기준 서울 시내 구두 수선대는 768곳으로 집계됐는데 매년 줄어들면서 13년 만에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업들이 밀집해 직장인 수요가 몰리는 지역조차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중구의 경우 3년 전 106개에서 지난해 88개, 영등포구는 62개에서 50개, 강남구는 94개에서 81개로 각각 줄었습니다. 여기에 패스트 패션도 구둣방 문을 닫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싼 값에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고쳐 신느니 새로 사 신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도 대부분 고령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구둣방을 쳐다보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활발한 복원 사업 덕분에 개체가 많이 늘었어요. 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올해로 꼭 20년째를 맞는데요. 한때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이 같은 노력 덕분인지 존속이 가능할 정도로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복원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2004년 단 5마리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89마리까지 늘었다고 하네요. 최상위 포식자인 반달가슴곰은 생태계 포유류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개체수가 늘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10년간의 데이터 3만여 건을 분석해보니 탐방로 근처에서 확인된 경우가 140건에 이르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가시설물 피해도 해마다 평균 30여 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등산로에서 곰을 마주할 확률은 1%도 채 안 되긴 하지만요. 혹시 마주친다 하더라도 위협하지만 않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니까요. 안전수칙대로 시선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피하면 된다고 하고요. 육식을 할 것이란 편견과 달리 도토리 같은 나무 열매를 주로 먹는데 배설물에 씨앗이 함께 나와 씨앗 배달부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요. 반달가슴곰 너무 두려워만 말고 우리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바쁜 일상에서 이성과 만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짝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을 추진한다고요. 네, 다음 달 한강 세빛섬에서 설렘 인 한강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한강 요트 투어를 비롯해서 레크레이션 게임과 1대1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현장에는 연애 전문가까지 함께 한다고 하네요. 네. 행사 마무리 때 참가자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1위에서 3순위까지 적어 제출하고 최종 커플 성사 여부는 다음 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되는데 연결된 커플에게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데이트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서울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년 전 서울팅을 계획했다가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했다 문매를 맞고 무산됐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시 예산을 사용하려 했던 서울팅과는 달리 우리 카드가 전액 후원하기로 했고 또 공식적인 저출생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노동 환경과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의 문턱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비슷한 미혼 남녀 소개팅 사업을 변형해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하려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주로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다 보니까 한켠에선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청년 인구 블랙홀이라 불리는 서울에서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한데도 이벤트 성격이 짙은 소개팅에 서울시의 공력이 쓰이는 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얼마 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회사들이 이제 큐텐 그룹 계열사들이었어요. 근데 큐텐 그룹에는 큐텐 테크놀로지라는 계열사도 있는데 여기에 임직원까지 임금 체불 문제가 번졌다고 합니다. 총 임금 체불의 규모가 9억 8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들은 한 23명이 월급이나 퇴직금, 연차 수당 받지 못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간 회사가 이제 4대 보험료를 체납해 오는 바람에 퇴직자분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임금 체불 당하고 이럴 때 벌어지는 일들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까지 미납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명쾌한 해법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일단 임금 체불 얘기부터 해볼까요? 회사가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민사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상황. 듣기만 해도 참 답답한데요. 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임금 체불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처럼 회사가 거의 도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제 체불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소송을 통해서 최종 체불액이 확정되더라도 또 회사가 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 압류 절차 거쳐서 이제 회수해야 될 텐데요. 이게 회수할 때도 만약에 총재산, 사용자의 총재산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때 압류 절차 진행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회수할 게 있게 돼가지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 사실상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도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체불액이 이제 사용자의 총재산 쉽게 말씀드려서 뭐 회사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해서 뭐 담보된 채권이나 뭐 국세나 조세에 최우선하는 금액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다른 곳들에 지고 있는 빚들 중에서 제일 1번으로 1순위로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분의 이 퇴직금을 넘어서는 금액들을 네. 이 4순위로 밀려나게 되어서 사실상 회수하기가 쉽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설령 뭐 남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불 금액을 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임금 채권 보장법이라는 곳에서 정해놓은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네. 먼저 뭐 용어에서도 아시다시피 간이 대지급금은 간이하게 노동부 체불 신고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최우선 변제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산 대지급금이 있는데 이게 회사가 도산에 이를 정도가 됐거나 아니면 실제로 도산했을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 중 최불액을 지급하긴 하지만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22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월의 한도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체불 금액을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이것들의 실수를 많이들 하세요. 이제 단순하게 체불액이 되니까 내가 이제껏 받아왔던 금액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런데 이 확정받아야 된 체불액의 기준은 우리 공제하기 전에 세전급여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대개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근로계약할 때 책정된 연봉, 그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텐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밀리는 게 4대 보험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회사가 근로자들한테 공제해야 될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해놓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은 그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가 원천 징수한 순간부터 그 돈은 공단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임금 체불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제된 금액이니까 그래서 노동부 진정 절차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월급에선 공제가 됐는데 회사가 4대 보험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형법상 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주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걸 거고요. 네. 나의 이제 근로자 부담금을 아예 납부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돈은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임금 체불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 통해서 뭐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회사가 4대 보험을 체납하면 근로자들은 대출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요. 네, 요즘에 뭐 대출 다 한 번씩 받아 보셨을 텐데요. 그때 요건 심사할 때 소득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출 서류로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하고 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이용하려 할 때 막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 담당자한테 내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른 경로가 있는지 좀 더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고용보험이 체납될 경우 근로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대처법도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보험들 중에서 사실 고용보험을 체납한 경우에 이제 근로자가 다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고용보험은 역시 실업급여하고 연관되니까 그 보험료 체납돼 있으면 못 받으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도 없으세요. 임금 체불 당하셔서 퇴사하셨기 때문에 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당연히 인정되시고요. 대신에 우리 퇴사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셔야 되고 나중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만일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건강보험료 안 됐으니까 자격 박탈당해서 뭐 지역가입자로 되거나 이런 걸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건강보험법에서 정해놓으면 6회 이상 체납하면 그 직원과 피부양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혜택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정해놓고 있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 직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나중에 정말 안 받은 거 뭐 공제당했는데 그 체납된 게 맞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급여 명세서하고 이체 내역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가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을 체납했을 때 받는 불이익이 가장 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받으셔야 되는 최종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불이익이 되는데요. 역시나 보험료, 국민연금료를 미납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바로 당하시게 됩니다. 물론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 통지서 발송해서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뭐 회사 자산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거지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뭐 회사 재산이 없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월에 대한 기여금 원천 공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달에 대해서는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를 이용해서 가입 기간에 인정받도록 안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기여금 원천 공제 확인서는 뭐고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는 또 뭔가요? 기여금 원천 공제 확인서는 뭐 말 그대로 회사가 월급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했지만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체납 사실 통지서 받게 되면 거기에 같은 서식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그 서식에다가 회사의 직인을 받고 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월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50%는 국민연금 부담금 본인이 직접 납부해서 인정받은 것이라서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다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회사에서 원천 징수 당했지만 본인이 또 납입하는 이중 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2번 내는 셈이라서 활용하기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고 거의 활용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뭐 연금료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징수하게 된 경우에는 이 중복해서 낸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환급해 주기는 한다고 규정돼 있긴 합니다. 주변을 보면 직원으로 채용해놓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칙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그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죠. 뭐 특별하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비자에 따라서 뭐 임의 가입이냐 당연 가입이냐를 나누고 있긴 하는데요. 내국인은 원칙적인 걸 빼고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돼요. 내국인은 예외 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칙은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부니까 만약에 60세 이상에서 취업하시게 되면 당연히 납부 안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에서는 만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니시면 다 가입하시는 거고 고용보험도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거 아니라면 납부하셔야 되는 거 가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뭐 연령대가 노동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만 65세 이후에 많이들 취업해 계시거든요. 근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다고 하면 실업급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사업장이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우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많이 들어보면 이게 또 보상받는 거니까 사보험하고 많이 비교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재보험 역시 당연 의무 가입이니까요. 뭐 미가입 사업자의 경우 만약에 재해를 입으신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전액 납부해야 되고요.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상 금액의 50%도 징수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을 받아주면 사업주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좀 산재 신청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사실 왜냐하면 우선은 산재 신청에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산재당한 근로자분은 거기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직접 신청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 보험료 대비해서 산재 보상 급여의 비율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만 인상될 수 있긴 해요. 네. 그래서 막상 한두 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네. 요즘은 투잡을 하는 직장인도 많잖아요. 네. 주말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이 조건들이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이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일용으로 생각해서 일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또 우리 상용하고 다르게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되니까 상용이나 일용이를 잘 판단해서 가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복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산재보험, 국민연금, 그다음에 그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두 군데 소득이 발생하고 가입 조건이 되시는 데는 두 군데서 다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근데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하고 연관돼 있다 보니까 중복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냐?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업장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네.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투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겸업 금지 의무가 대부분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규정되어 있다고 네. 하는데요. 투잡하셨다는 이유로 무작정 사규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과잉 노동으로 인해서 회사 생산성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은 사실 이분이 다른 데서 사익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이나 다른 경제 활동을 해야지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까지 제재해야 되는 것까지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부업으로 하는 게 주업을 영향 줄 정도로 하시면 이게 다들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제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요. 실질이 근로자면 다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마저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현철의 왜 그래.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820님. 회사가 4대 보험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저는 생각보다 4대 보험 금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은데요. 회사랑 반반 내고 있는 게 맞나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전화하면 이 보험료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 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사회보험 징수 포털이나 혹은 앱 까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4대 보험 금액은 우리는 4대 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월급여, 월보수액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고 정해진 그 소득에다가 그 4.5% 근로자 부담금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우선은 건강보험공단 전화하실 때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이나 파악해 보시고 그러니까 각 요율을 더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4428님, 제가 야근을 계속하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것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업무상 질병으로 얻으시는 산재, 질병성 산재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벤트 발생에 의한 사고성 재해보다는 승인율이 낮은 게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디스크에 기왕증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었느냐, 허리를 많이 쓰는 직무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재 신청은 되지만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산재 적용은요. 그 산재 적용뿐만 아니라 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 가입, 당연 적용되게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하영 PD가 다른 직업 체험을 하고 왔다고요? 네, 조금 과장한 거긴 한데요. 네. 제가 1일 요리사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최근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현재까지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흑백 요리사입니다.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저는 얘기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껴놓고 있어요. 아직 안 보셨군요. 거예요. 근데 흑백 요리사가 뭔지 저처럼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네,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 정확한 프로그램명이 흑백 요리사 땡땡 요리 계급 전쟁, 이렇게 정확한 프로그램명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목에 계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출연한 요리사들의 계급을 나누어서 요리로 대결을 하는 포맷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최초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8일에 마지막 회차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시리즈가 공개 직후부터 엄청난 화제성을 가지고 오면서 한 달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흑백 요리사 열풍이 식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록면에서 조금 살펴보자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선보인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기록을 했고, 또 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분들, 심사위원인 백종원 대표와 안성재 셰프 등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현재까지도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도 한번 모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죠. 지금 듣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최근에는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네. 이 프로그램 포맷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에 총 100분의 요리사가 출연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20명이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소위 말하는 스타셰프 분들로서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와서 백수저 요리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 80분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를 받지만 아직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이 막 두드러지게 알려지지는 않은, 말하자면 제야의 고수 라고 부를 수 있는 요리사분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흑수저 요리사라는 타이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흑백 요리사고요. 이 중에 최후의 요리사가 남을 때까지 서바이벌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시리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흑백이라는 키워드가 글로벌로 나갔을 때 사실 외국 문화에서 생각했을 때는 인종 갈등의 요소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 명이 공개가 되었을 때 조금 예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이제 세간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제작진분들이 종영 이후에 인터뷰하시는 걸 보니까 공개하기 전에 제작진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네. 그리고 흑백이 인종과 관련된 키워드는 당연히 아니고, 저희가 체스 그리고 바둑 이런 데서 대결을 할 때 말로 쓰이는 것들이 백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의미로 흑백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수저 요리사와 백수저 요리사가 1대1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없진 않아요. 있기는 한데 전체 라운드가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앞서 바둑의 말 색깔을 생각하시면서 흑과 백으로 나누었다라는 인터뷰를 제작진이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각 라운드를 바둑의 특징에 대입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선배님 포함해서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스포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첫 2개 라운드의 포맷만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백수저 요리사가 20명이고 흑수저 요리사가 80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라운드에는 백수저 요리사는 요리를 안 해요. 참가를 하지 않아요, 배틀에. 흑수저 요리사들끼리의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바둑에서 원래 한 수 아래인 사람이 흑도를 쥐게 된대요. 그래서 흑수저 요리사들이 먼저 라운드를 진행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둑의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적으로 녹인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무튼 1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쳐서 여기서 2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백수저 요리사들이 20명이니까 1라운드에서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그중에 20명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백수저 요리사들과의 1대1 대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공식적인 규칙 내에서 흑과 백 대결 구도가 존재하는 유일한 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공교롭게도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규칙 내에서의 흑과 백 대결 구도가 없는데, 이런 제한이 딱히 없는데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대결 구도가 계속 흑과 백으로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들의 비율이 굉장히 이제 균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조작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뭐 제작진이 개입을 해서 흑수저, 백수저 생존자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춘 거 아니냐, 심사위원들에게 귀뜸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인터뷰에서 제작진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셨고, 제작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흑백 요리사들의 비율이 이렇게 1대1로 유지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도 있었고, 한쪽이 완전 전멸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으셨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제작을 준비했는데, 공교롭게도 비율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주제로 한 뭐 대결 구도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쵸. 당장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려도 한식 대첩, 마스터 셰프 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조금 이제 가벼운 느낌, 라이트한 느낌의 요리 대결 프로그램은 훨씬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스타의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 즉석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서 대결을 하는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때 출연하신 셰프분들도 인기를 많이 끌었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프로그램은 KBS 편스토랑. 네, 편스토랑에서도 스타분들이 출연을 하셔서 자신만의, 물론 이제 전문 셰프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십니다만, 자신만의 레시피로 대결을 해가지고 또 우승하면 그거를 이제 편의점 상품으로 출시하는 뭐 이런 요리 대결을 모티프로 한 포맷으로 한 프로그램이 KBS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의 우승자 최강록 셰프,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최현석 셰프, 그리고 최현석 셰프 같은 경우에는 한식 대첩 시즌2에서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백종원 심사위원과 함께 출연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모든 조금 대단하신 분들이 이번 흑백 요리사에 참가자로 출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그동안 이렇게 요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흑백 요리사가 특별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뭐 아무래도 뭐 다들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조금 반전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흑과 백 구도로 나뉘고, 이게 실제로 1화를 보게 되면은 백수저 요리사들이 등장을 할 때 흑수저 요리사들 등장할 때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막 그 세트장 위에서 리프트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엄청난 조명을 받으면서 웅장하게 등장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 구도만 봤을 때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계급을 정말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사실 첫 화를 볼 때 그 등장 장면만 봤을 때는 저는 살짝 불편했거든요. 뭔가 이렇게까지 어차피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계급을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서바이벌의 마라맛과 결을 같이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반전이 있는 것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회차가 지나가면서 그 편집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적인 멘트들을 편집해서 넣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다,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들보다는 덜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그런 게 많죠. 네, 뭔가 이제 그런 스펙타클함을 위해서 출연자들의 멘트를 조금 잘라가지고 살짝 비난받기 좋은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덜하고 정말 그 요리 대결에 집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마라맛인 줄 알았는데 평양냉면이네?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회차가 갈수록. 근데 이 슴슴한 맛이 계속 생각이 난다. 또 보고 싶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들과는 조금 다른 결로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서바이벌이라기보다 무협지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가 출연을 하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아이언 셰프라는 엄청난 그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우승을
하시고 또 사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참가자가 아니고 당연히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받아서 함께 평가를 하는 위치에 있는 엄청난 경력자고 셰프들에게 우상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첫 화에서 흑수저로 출연한 요리사 한 분이 정말 동경하는 눈빛으로 그분을 막 바라보면서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세요. 아, 내가 정말 동경하는 분이 등장을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신이 났다. 이런 인터뷰도 나오고 해서 내가 이분이랑 꼭 대결을 해보고 싶다. 나의 우상과 대결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음 라운드에서 대결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 또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중식 셰프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중식 셰프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기서 중식 명장이신 분이 있어요. 백수저 요리사 분이. 그분이 대결 상태를 선택하면서 닉네임이 철가방 요리사인 흑수저 요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본인도 나도 철가방 출신이었어서 철가방 대 철가방으로 대결을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무림 고수를 만나는 신진 다크호스 좀 이런 느낌으로 무협지의 한 장면 같다고 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굉장히 특별한 서사처럼 다가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심사위원의 케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종원 대표님이랑 그 안성재 셰프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스타일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안성재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유행어가 있는데 뭐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다. 저는 채소의 익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뭐 이런 이분은 전체적인 음식의 완성도, 의도가 음식에 제대로 반영이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스킬적인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보시는 편인데 백종원 대표의 경우에는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주재료가 다 잘 어우러지게 매치가 되었는가, 외국에 어디다가 내놨을 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디시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계속 티격태격 싸우세요. 이게 나중에 백종원 대표 유튜브에 안성재 셰프가 출연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의 케미 그리고 각 심사위원들의 매력이 어우러져서 큰 인기를 끄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제목이 내가 흑백 요리사예요. 네.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하영 PD가 직접 요리를 한 거예요? 요리사가 된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요리에 도전을 해봤고요. 이 시리즈 후반부에 화제를 모은 메뉴가 있어요. 밤 티라미수라는 메뉴인데 나폴리 마피아라는 닉네임의 흑수저 요리사로 출연한 권성준 셰프가 개발한 메뉴인데 뭐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이분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마 네. 보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아시겠죠? 이분이 편의점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라운드에서 만든 메뉴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엄청난 극찬을 했던 메뉴의 레시피가 공개가 돼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밤 티라미수. 네. 뭐 이름만 들어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만드나요? 네,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편의점에 파는 가공되어져 나오는 밤 있잖아요. 우유에 넣고 끓입니다. 네. 3분 정도.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갈거나 블렌더를 이용해서 갈아줘요. 그 갈아낸 페이스트에 크림치즈를 섞고요. 그리고 이걸 냉동실에 넣고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 30분이 지난 다음에 이 또 페이스트에 생크림을 넣고 섞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 토피넛 라떼에다가 다이제스티브 쿠키를 넣고 으깬 다음에 컵에 차례대로 쌓는 거죠. 쿠키, 크림 이렇게 차례대로 쌓고 맨 위에 얼려놓은 밀크 초콜릿을 갈아서 뿌려줍니다. 마지막에는 그래놀라를 프라이팬에 바삭하게 볶아가지고 그 위에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 사람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라디오 사무실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이제 시식을 해달라라고 해서 평가를 좀 받았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맛있는데 단가가 일단 좀 비싸니까 팔 만큼 맛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팔려면 이게 단가가 좀 낮아져야 돼. 그래서 한 9,000원 정도로 팔 수 있도록 단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이야. 한 번은 약간 커피 향이 나고 한 번은 치즈 맛이 나고 여러 번 먹게 되는데 맛있어. 저희 선배님들이 되게 다정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착하시고 네. 그래서
너무 맛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이 이제 너무 맛있다 뒤에 붙은 코멘트들을 제가 조금 냉정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 돈을 주고 이 맛을? 좀 이런 느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맛이 난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재료를 충분히 섞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뭐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저희 이제 다정한 선배님들께서는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요리하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어요? 앞서 이제 저희 선배님이 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단가가 비싸요. 재료가 밤, 우유, 생크림, 초콜릿, 그래놀라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 밤 티라미수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네. 3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이게 먹을만은 해요.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듯이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이걸 3만 원을 주고 먹어라? 라고 하면 저희가 뭐 요즘 호텔에 가서 티라미수 사 먹어도 3만 원을 안 하는데 안 사 먹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실제로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제품화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의 시중가가 4,900원입니다. 3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 먹는 게 해 먹는 것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요리를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제가 요리를 평소에 잘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과정이 힘들었고요. 일단 밤을 얼마나 끓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레시피에서는 3분 끓여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을 켜고 3분인 건지 끓어오르고 나서 3분인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끓고 나서 3분 끓였는데 조금 많이 끓인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초콜릿을 갈아서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준을 잘 못해가지고 제 온 방구석에 초콜릿 가루가 날렸다. 네, 이런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뭐 예전에 저희 추석 특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설거지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이 밤 티라미수 2개를 만들자고 설거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설거지를 한 1시간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역경을 뚫어내고 만들어 봤는데 너무 비싸다, 맛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요리는 요리사에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하영 PD는 프로그램을 그냥 열심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PD이기 때문에 제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보면서 음식에 도전하실 분들에게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재료들을 사면 아무래도 소매점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료들은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 그래놀라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용량으로 사도 티라미수 해먹고 남으면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이게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져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깔끔한 주방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거지 거리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가능하시면 셰프님들처럼 중간중간에 이 설거지 거리를 치우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 안 그러시면은 설거지만 저처럼 1시간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이 시리즈를 다 보고 그 요리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생각하시면서 만들고 먹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하영 PD가 요리를 못해서 그래요. 요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싼 재료 요거 대신에 이걸 넣으면 좀 될 거야. 뭐 이런 응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센스가 전혀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요리는 요리사에게 맡기자. 네, 모든 셰프님들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주하영 PD와 함께 흑백 요리사 열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강세훈 PD와 함께하는 체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소은의 키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